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범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직후의 심리 상태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간, 그런 물리적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하기 어렵다.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초기에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깨서 하는 것과 그 반대로 형사들이 그냥 어떻게 죽였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 영악한 인간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그래서 이영학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국면을 확 전환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딸이 딸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예 뭐 내보낸 이후에 어떤 목적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보낸 이후에도 수면제를 추가적으로 더 입에다가 흘려 넣었다. 누워있는 애한테.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딸이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됐냐. 그게 살인이든 아니면 뭐든. 그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학과 딸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적 종속이라고 초기부터 썼던 거는 사실 심리적 종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녀 사이는 거제 백악종이라는 유전병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영학은 꽤 오래전부터 일종의 셀럽으로서 방송 노출을 통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는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증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심리적 노출증을 보였고 그 행동을 딸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면 예를 이런 거죠. 너 방송 카메라 보니까 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행동도 그건 뭐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네.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초기에. 네. 이제 사인에 관해서 이제 이영학 씨가 나중에 그 차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애들이 그걸 먹었어. 막 약간 우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왜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막 창밖도 보면서 그죠. 근데 목소리는 우는 연기를 하는데 되게 건성이고 중간중간에 딸한테 시켜요. 이 말 해야지. 왜 이 말 안 했니? 계속 그거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중한테 노출하려고 찍는 건 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딸아이에는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영정사진을 어떻게 껴놨는지 아세요? 사진이 네. 카메라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영정을 이 딸아이는 자기 엄마니까 자기 앞으로 끌어안아야죠. 지금 엄마가 감정적으로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네. 이건 거꾸로 카메라 앞에 자기 엄마의 걸 보면서 해요. 그리고 울라 그럴 때면 울고 평소 때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이영학의 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초반부터 이제 딸 친구의 죽음의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 당시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그건 아마 뭐 성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밝혀졌는데 지금 이게 김리학에 보면은 국가수 분석 결과 어떤 성적인 뭐 가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은 이제 목을 졸려서 죽은 것이고요. 살해된 시각은 일단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낮쯤에 일단 죽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12시간 네. 얘기를 했고 네. 최종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떤 식의 그 사이 일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30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네. 그냥 말씀드리는 개략적인 것은 네. 디테일한 건 절대 말씀드리지 못하고 네. 이것은 지금 얘들이 이 수사팀들이 못 찾고 있는 이 피해자의 옷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영학의 성적인 능력이 뭐 사실 뭐 성불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런 종류의 성적 가학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뭐 성기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범죄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기능을 좀 퇴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흔히 말하는 삽입강간의 것이 나타나지 않은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옷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 범죄의 수단, 뭐 넥타이와 무슨 뭐가 저기 옷 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옷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24시간 안쪽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그 차의 마네킹.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 마네킹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장용으로 네. 그 CCTV에 시신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위장용으로 했다는 변명. 이것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초기에 투입됐다면 이 연동된 거를 연결해서 이영학이 어떤 범죄자인지를 금방 판별해냈을 텐데 네. 이게 너무 늦게 투입이 되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들은 그냥 간단하게 PCR 검사 정도만 하다가 그리고 자기 얘기 좀 듣고 말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 네네네. 있어갖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의 어떤 이런 그 성폭행 사건, 물론 이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당황을 해서 깨어나서 당황을 해서 죽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이게 그냥 성폭행을 하려고 이걸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데리고 그래서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인의 계획성이 있는 거고, 네. 또 이 범죄자의 살인의 동기를 알게 되면은 네. 절대 이거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에 있는 행동분석관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당황해서 죽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뭐 이렇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부분은 형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형량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네. 변호사들 얘기로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죠. 이영학이는 나 성추행만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뭐 달려들어갖고 반행하고 그래갖고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우발적 살인이라고 재판에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면 이거는 형량 자체가 사형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영학이 같은 영악한 그 범죄자들은 우발적이라고 증거가 나와도 그렇게 우길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영학이 이거를 맨 처음에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니까 시인을 했고, 시인을 한 이후에는 이제 딸에게 미안하다. 그 이후에 뭐 김양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고, 이 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에게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뭐 천천히 사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주체와 대상이 없습니다. 앞에 잠깐 피해자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렇죠? 이름도 알고 있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매우 무슨 무슨 단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을 묘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 합니다. 그것도 무슨 매우 천천히 사죄하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피해자에 대한 그 미안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살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과 경찰이 개판으로 수사했다. 그것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강변을 합니다. 맞죠? 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행동에 촉발된 트리거가 나 탓이 아니라 경찰 검찰 탓이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에 저희가 뭐 분석한 한 그 분처럼 자신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이제 나가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네요. 어떤 분랑 또 비슷하죠. 네. 네. 어떤 분들이랑 네네네. 비슷하죠. 네네. 네. 전체적으로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그 중에 일부가 사이코패스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태연자약한 문자 보내고 김양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은 있겠지 크크크크라고 했던 부분. 이게 뭐 딸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고 구조를 그대로 카피하기 때문에 네.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는. 네. 셀럽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것을 딸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도 학교에 다닐 때 배우는 도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괴리, 그에 대한 일종의 양심적 갈등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어떤 행동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사고 구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이것은 절대 일탈 행동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딸아이는 이 상황에서도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뭐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뭐 유전병에 관련된 뭐 그런 공통점, 교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런 셀럽으로서 그런 걸 드러내서 돈을 버는 것을 봐왔던 그런 환경, 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또 지적이 되네요. 그렇죠. 유전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몇 사람 없는 고난을.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일치되는, 동일시화되는 네. 메커니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틀리다 하더라도 네.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네. 이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같이 부정하면은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필요한 존재, 아버지는 있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어느샌가 익숙해진 사고 패턴까지 지니게 된 딸의 모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 관한 건데요. 집에 여러 명이 있었다. 술집 다니는 여자들인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어머니를 아버지가 욕설을 막 하면서 부리고 학대하고 이런 것 같았다라는 주변 이웃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냥 범죄형 인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벌고 또 뭐 성매매를 시키고 거기 돈을 벌고 마사지 업소 불법 뭐 이렇게 되면서 하니까 그 안에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뭐 조건 만남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엔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거고 그거를 딸아이가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인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고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서에 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유서에 나오는 거고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존재들은 자기가 소유한 어떤 수단이 자기를 넘어서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근친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늘 강호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호순은 자기 아들한테 그 인세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자기 소위 동거하는 여자, 부인 이런 뭐 이런 존재들은 일부는 보험 사기로서 해치기까지 했어요. 네. 그죠? 정확히 일치하죠. 네, 비슷한 예. 패턴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학대가 이양에게 끼쳤던 영향. 그러니까 뭐 이 집에서는 그냥 엄마도 저러니까 그냥 이게 맞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란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죠. 너한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일치된 어떤 존재이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욕하고 그냥 그 천대하고 뭐 이런 형태를 했던 것은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당연히 네. 똑같이 동일시화됩니다. 똑같이.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를 같이 그렇죠. 그럼 예, 예, 그렇게 약간 되는 거죠. 예. 하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그렇죠. 확률이 그렇게 되는 높다. 거죠. 예. 굉장히 불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인터넷상에서 그의 다른 모습, 한쪽 면에서는 이제 천사 아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을 하고 기부금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자꾸 하는 모습, 이면에는 양아 오빠라는 그런 프로필로 이런 모습을 좀 보내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른 한 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 보시는 게 보면 일종의 보도방을 운영했던 네. 성매매. 그러니까 이 또래의 가출 청소년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이 영학은 잠자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자기는 다른 걸 원하는 이런 방식을 너무 잘하는 이영학의 습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가장 가증스러웠던 부분이 슬쩍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공부하고 꿈을 찾아라. 어디 가서 뭐뭐뭐 하지 말고 성공해라. 이런 걸 슬쩍 끼워넣고 다른 트윗 내용을 봐도 동생들 힘내라. 뭐 이런 식의 문구를 중간중간 넣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얘가 셀럽이잖아요. 네. 방송에서 어떤 말이 먹힌지를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가 먹힌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이게 일종의 그 나쁘게 학습된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5, 6인분 젊은 여자, 유흥업소. 이건 뭐 전체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0대들을 아무래도 근데 이 나이대도 역시나 이제 왜 10대냐? 이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런 아이들이 10대의 가출 소녀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한 부분은 이게 앞에서 저희가 김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성적 취향의 문제랑 좀 결부돼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인 가학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성애 쪽으로 일종의 이걸 퇴화됐다고 해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범죄적인 형으로 살아오다 보면서 가장 통제하기 쉽고 자기가 성적 욕구를 제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것이 하필 또 우리나라는 가출한 청소년이 너무 많아요. 어제 청소년들이. 네. 그런 사회적인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연결이 되니까 주로 공격 대상을 요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그렇죠. 해서.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이게 양아 오빠라는 이 프로필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자기 뒷조사를 누군가 하면은 금방 이게 내가 이 사람이고 천사 아빠고 이게 금방 들통날 일일 텐데 이걸 왜 버젓이 이렇게 했을까요? 반대죠, 반대. 처음에 SBS라는 데에서 소개가 되고 나서도 네. 그리고 한 두 번 해도 이 우리 방송이나 언론계의 폐해가 네. 절대 뒷조사를 하지 않아요. 네. 한 번 하면 거기를 믿고 왜냐면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얘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그냥 멀쩡히 다 계속 연락이 오고 미담 소개 코너에선 와서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뒤에 제가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이영학의 이거는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이라든가 방송에 있는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영학이를 이렇게 간을 키워준 거는 반드시 이 언론 환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CCTV에 시신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위장용으로 했다는 변명, 이것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초기에 투입됐다면 이 연동된 거를 연결해서 이영학이 어떤 범죄자인지를 금방 판편해 냈을 텐데 네. 이게 너무 늦게 투입이 되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들은 그냥 간단하게 PCR 검사 정도만 하다가 그리고 자기 얘기 좀 듣고 말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 네네네. 있어갖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의 어떤 이런 성폭행 사건 물론 이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당황을 해서 깨어나서 당황을 해서 죽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이게 그냥 성폭행을 하려고 이걸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인의 계획성이 있는 거고, 네. 또 이 범죄자의 살인의 동기를 알게 되면은 네. 절대 이거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에 있는 행동분석관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당황해서 죽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네, 그건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범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체포된 직후의 심리 상태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간, 그런 물리적
물리적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하기 어렵다.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초기에 프로파일들이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깨서 하는 것과 그 반대로 형사들이 그냥 어떻게 죽였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 영악한 인간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그래서 이영학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국면을 확 전환해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딸이 딸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예 뭐 내보낸 이후에 어떤 목적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보낸 이후에도 수면제를 추가적으로 더 입에다가 흘려 넣었다. 누워 있는 애한테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딸이 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됐냐. 그게 살인이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30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네. 그냥 말씀드리는 개략적인 것은 네. 디테일한 건 절대 말씀드리지 못하고 네. 이것은 지금 얘들이 이 수사팀들이 못 찾고 있는 이 피해자의 옷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영학의 성적인 능력이 뭐 사실 뭐 성불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런 종류의 성적 각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뭐 성기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범죄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기능을 좀 퇴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흔히 말하는 삽입강간의 것이 나타나지 않은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옷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 범죄의 수단, 뭐 넥타이와 무슨 뭐가 저기 옷 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옷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24시간 안쪽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그 차의 마네킹.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 마네킹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장용으로 아닌 뭐든 그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학과 딸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적 종속이라고 초기부터 썼던 거는 사실 심리적 종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녀 사이는 거제 백악종이라는 유전병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영학은 꽤 오래전부터 일종의 셀럽으로서 방송 노출을 통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는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증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심리적 노출증을 보였고 그 행동을 딸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면 예를 이런 거죠. 너 방송 카메라 오니까 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행동도 그건 뭐 저기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네. 했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초기에. 네. 이제 사인에 관해서 이제 이영학 씨가 나중에 그 차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애들이 그걸 먹었어. 막 약간 우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왜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막 창밖도 보면서 그죠. 근데 목소리는 우는 연기를 하는데 되게 건성이고 중간중간에 딸한테 시켜요. 이 말 해야지. 왜 이 말 안 했니? 계속 그거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중한테 노출하려고 찍는 거 이게 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딸아이에는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영정사진을 어떻게 껴놨는지 아세요? 사진이 네. 카메라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영정을 이 딸아이는 자기 엄마니까 자기 앞으로 끌어안아야죠. 지금 엄마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럼 엄마를 엄마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네. 이건 거꾸로 카메라 앞에 자기 엄마의 걸 보면서 해요. 그리고 울라 그럴 땐 울고 평소 땐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이영학의 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초반부터 이제 딸 친구의 죽음의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 당시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그건 아마 뭐 성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밝혀졌는데
지금 이게 김리학에 보면은 국가수 분석 결과 어떤 성적인 뭐 가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은 이제 목을 졸려서 죽은 것이고요. 살해된 시각은 일단 하루가 일단 지나서 다음날 낮쯤에 일단 죽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12시간 얘기를 했고 네. 최종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떤 식의 그 사이 일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그래서 한다면요. 제가